세계 위인 전기 4편 만류의 인력의 법칙을 밝힌 뉴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에 태어난 아기.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마을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즐겁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세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집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성탄절 선물을 들고 좋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 집에서는 뉴턴 부인이 아기를 낳는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뉴턴 부인은 땀을 비오듯 쏟으며 고통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2달 일찍 태어났다고 하지만 작아도 너무 작네. 양말 속에 넣어도 되겠어요.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받아 안은 산파 아줌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뉴턴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떤 것 같아요? 글쎄, 저신압 제대로 빨 수 있을는지. 산파 아주머니가 말꼬리를 흘리자 뉴턴 부인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가엾은 것. 살아난다 하더라도 반겨줄 아버지가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설마 예수님 오신 날 태어난 아기가 잘못되게 하겠어요. 산파 아주머니는 따뜻한 물로 아기의 몸을 씻기며 뉴턴 부인을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금씩 건강해졌습니다. 뉴턴 부인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아기 이름을 아이작이라고 지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태어난 이 허약한 아기가 바로 뒷날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태어난 이 허약한 아기.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 뉴턴이 태어난 집은 영국의 링커셔주 울스도프에 있습니다. 뉴턴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또 한 3살 때 어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었던 뉴턴. 어머니와 헤어지다. 아이작 뉴턴은 1642년 12월 25일 영국 중부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 울스도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작 뉴턴 아버지는 대대로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이작은 태어나기 전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는 한나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몸이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2달이나 일찍 아이작을 낳았습니다. 아이작은 태어날 때 몸이 어찌나 약했던지 몸무게가 겨우 1.3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한 3kg입니다. 사람들은 울 기운조차 없는 허약한 아이작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염려점과 달리 아이작은 병을 한 번도 앓지 않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작의 어머니는 늘 농사일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이작은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작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따금 이웃마을 교회의 목사인 외삼촌 제임스가 아이작을 보러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아이작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돌이나 나무 토막 따위로 공작놀이를 하며 함께 놀아주곤 했습니다. 아이작이 3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막 먹고 났을 때 외삼촌이 찾아왔습니다. 아이작은 반가운 마음에 외삼촌한테 매달렸습니다. 외삼촌, 우리 공작놀이 해요. 여느 때 같으면 아이작을 번쩍 들어 앉아 주었을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어쩐 일인지 아이작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을 뿐 잠자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이작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삼촌과 어머니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윽고 외삼촌이 어머니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아이작에게 손을 한번 들어 보이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외삼촌이 돌아간 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손을 놓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따금 아이작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아이작을 불렀습니다. 아이작, 이리 온. 어머니는 아이작을 불러 무릎에 앉혔습니다. 엄마가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단다. 뭔데요?
어머니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이작은 불안한 얼굴로 묻자 어머니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작, 엄마는 곧 내 곁을 떠난단다. 아마 오랫동안 너를 볼 수 없을 거야. 너는 이제 할머니와 둘이서 살아야 돼. 어머니는 외삼촌의 권유에 따라 이웃 마을의 스미스 목사와 재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스미스 목사와 재혼하는 대신 약간의 땅을 아이작 목으로 떼어 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아이작을 공부시켜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데 보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작은 어머니가 왜 우는지 그리고 왜 떠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작은 어머니의 품을 파고 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응석을 부렸습니다. 싫어요 엄마. 나도 따라갈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작을 꼭 끌어 안고 흐느껴 울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낯선 사람이 몰고 온 마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이작은 날마다 할머니에게 매달려 보챘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오세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안쓰러운 얼굴로 아이작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거라. 울면 엄마가 안 오신단다. 내가 씩씩하게 잘 놀고 있어야 엄마가 빨리 오시지. 그러면 아이작은 애써 눈물을 참고 문 밖에 나가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작은 너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이작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이작은 점점 말이 없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풍차. 뉴턴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곡식을 빻는 풍차를 보고 자연의 놀라운 힘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 없이 외롭게 자라는 아이작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이작은 차츰 어머니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아이작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겁도 많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아이작 이리와 같이 놀자. 마을 아이들이 함께 놀자고 해도 아이작은 고개만 저을 뿐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외톨이로 지내던 아이작은 이따금씩 들에 나가 꽃과 나비, 구름 따위를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이작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나비는 왜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걸까? 구름은 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아이작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풍차였습니다. 울수 높은 마을로 가로질러 흐르는 개울옆 언덕 위에서 커다란 풍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차가 무척이나 신기했습니다. 풍차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 외삼촌이 찾아왔습니다. 뜰에서 놀고 있던 아이작은 활짝 웃으며 외삼촌에게 달려갔습니다. 외삼촌, 그동안 잘 지냈니? 외삼촌은 아이작을 덕석 안아주었습니다. 네, 외삼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작은 언제나 궁금한 게 많지. 그래, 이번엔 무엇이 궁금하지? 풍차요. 저 언덕 위에 있는 풍차는 아무도 돌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빙빙 돌아요? 아이작은 풍차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간단다. 바람이 풍차를 돌려요? 아이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은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거라.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흔들리지. 그야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죠. 그래, 바로 그거야. 풍차도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란다. 바람은 힘이 무척 세지. 바람이 세차게 불 때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채 뽑혀 버리기도 한단다. 아이작은 그제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풍차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외삼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풍차를 돌려서 뭘 하나요? 하하하, 아이작은 풍차를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오늘 나하고 함께 구경 갈까? 좋아요, 외삼촌. 샘바람 난 아이작은 외삼촌과 함께 언덕 위에 있는 풍차탑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 달리 풍차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까마득히 높은 탑 위에서 커다란 날개가 윙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습니다. 아이작은 풍차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탑 안에서는 커다란 바퀴가 덜커덩거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퀴 밑으로 통밀이 하얀 밀가루가 되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 밀을 빻는구나. 정말 신기해요, 외삼촌. 어떻게 해서 밀을 빻을 수가 있죠? 저 바퀴는 풍차 날개와 연결되어 있단다. 풍차 날개가 돌아가면 바퀴도 함께 돌면서 밀을 빻는 거란다. 외삼촌의 설명을 들으며 아이작은 자연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어렴풋하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기계에 커다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아이작은 틈만 나면 두꺼운 종이나 나무 토막으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6살이 되자 아이작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늘 혼자서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만 흥미가 있었던 아이작은 학교 생활이 따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글쓰기나 산수 따위는 재미가 없어 수업 시간이면 아이작은 선생님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작은 학교를 마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헛간으로 달려가 바람개비나 작은 물레방아 따위를 만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제를 빼먹기 일쑤였고 자연의 학교 성적도 형편없이 나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작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만들다만 물레방아를 오늘은 완성해야지. 그때 선생님이 아이작을 불렀습니다. 아이작, 5에서 3을 빼면 몇이지? 아이작은 얼떨결에 벌떡 일어서긴 했지만 선생님이 무엇을 물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게 아이작은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이작은 뭐하니? 빨리 대답하지 않고. 선생님이 다그치자 아이작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깔깔대며 아이작을 놀렸습니다. 저런 바보 아이작은 울보. 아이들이 놀려댈수록 아이작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아이들은 걸핏하면 아이작을 울보니 겁쟁이니 하며 놀렸습니다. 울보가 만든 물시계와 해시계. 어느덧 아이작은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아이작은 학교에서 돌아오며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아이작이 맡은 일은 닭에게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이작은 날마다 시간에 맞춰 닭장의 물통에 물을 갈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물 갈아주는 일을 깜빡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닭들은 부두덕거리며 물을 달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날마다 시간에 맞춰 물을 갈아주는 건 너무 번거롭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하던 아이작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지. 늘 깨끗한 물이 조금씩 떨어지게 해주자. 아이작은 곧 커다란 나무통을 찾아서 아래쪽에 작은 구멍을 뚫어 가느다란 대롱을 끼웠습니다. 그러고는 나무통을 물통에 위에 올려놓고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조금씩 물통으로 떨어졌습니다. 됐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만 이 물통에 물을 채우면 돼. 아이작은 손뼉을 치며 물이 떨어지는 것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물의 높이에 맞춰 나무통에 금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작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닭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통에 담아 두었던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작은 줄어든 물의 높이에 맞춰 나무통에 금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다시 물이 줄어든 자리에 금을 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이작, 지금 무엇을 하는 거니? 물시계를 만들고 있어요, 할머니. 물시계라고? 네. 이 눈금을 보면 학교 가는 시간과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저녁에 닭모이 주는 시간을 알 수 있어요. 할머니는 아이작의 설명에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린 아이작이 그토록 기특한 생각을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거다. 할머니 칭찬을 들은 아이작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던 아이작은 교문 기둥의 그림자가 아침과는 다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아침에는 분명히 그림자가 서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북쪽에 있네. 아이작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이작은 며칠 동안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림자는 아침에는 서쪽으로 길게, 한낮에는 북쪽으로 짧게, 해질 무렵에는 동쪽으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옳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이용하면 해시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아이작은 둥그렇고 평평한 돌을 구해 한가운데 구멍을 뚫고 막대시계를 꽂아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돌 위에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림자가 가리키는 숫자를 보면 몇 시인지 알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이작이 만든 해시계를 보고 할머니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어른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어린 내가 만들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글쎄 우리 아이작이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편리한지 몰라요. 이 소문은 곧 학교 선생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작을 불렀습니다. 아이작, 내가 해시계를 만들었다지? 네, 선생님.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작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작은 참 훌륭하구나, 솜씨가. 선생님도 아이작이 만든 해시계를 꼭 한번 보고 싶은걸.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시계를 만들게 되었는지 친구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막상 아이들 앞에서 설명을 하려니 아이작은 몹시 떨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라면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아이작은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림자는 해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작은 큰 소리로 또박또박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아이작을 다시 봐야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저 울보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해시계를 만들었다니. 그 뒤부터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작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작도 이제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학교 생활에 자신을 얻은 아이작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작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늘어갔습니다. 풍차 약구 1655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작은 그랜덤에 있는 왕립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랜드 왕립중학교는 영국의 링커션주 그랜덤에 있습니다. 뉴턴은 그랜덤 왕립중학교 다닐 때 하숙을 하던 약국의 지붕에 풍차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랜덤은 울스도프에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로 아이작이 집에서 다니기는 너무 멀었습니다. 아이작은 외삼촌의 소개로 한 약국의 2층에 하숙을 정했습니다. 하숙지 주인 클라크 부부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클라크 부부는 아이작을 친아들처럼 자상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이작은 왕립중학교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무엇이든지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작의 방에는 늘 온갖 연장들과 나무조각 따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뚝딱뚝딱 쓱싹쓱싹 시끄러운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크 부부는 아이작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작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작은 친절하고 생각이 깊은 클라크 부부에게 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클라크 부부에게 보답할 방법을 찾던 아이작은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풍차를 만들어 드리자. 지붕에 달아놓으면 약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이작은 고체를 구해 풍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쯤 마침내 훌륭한 풍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작은 풍차를 클라크 부부에게 선물했습니다. 아이작이 한동안 뚝딱거리더니 이렇게 멋진 풍차를 만들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붕에 달아놓으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우리 약국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클라크 부부는 몹시 급하였습니다. 다음날 클라크 아저씨와 아이작은 지붕 위로 올라가 풍차를 달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풍차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풍차 좀 봐. 정말 신기하네. 크기만 작을 뿐 꼭 진짜 풍차 같은데? 길 가는 사람들이 모두 풍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크 부부의 약국은 풍차 약국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풍차 약국으로 약을 사러 왔습니다. 아이작은 자기가 만든 물건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한없이 기뻤습니다. 아이작이 그랜덤에 온 이듬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삼촌 제임스가 하숙집으로 아이작을 찾아왔습니다. 외삼촌은 아이작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작, 내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단다. 스미스 목사와 재혼했던 어머니가 또 남편을 잃고 울스도프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스미스 목사와의 사이에 낳은 새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스미스 목사에게 유산으로 농장을 물려받으셨단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서는 도저히 농장을 꾸려 나갈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겠니? 외삼촌의 말을 듣고 아이작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작은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을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훌륭한 농부가 되어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자. 결국 아이작은 학교를 그만두고 울스도프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부터 아이작은 들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작은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작은 일을 하러 갈 때에도 늘 주머니 속에 수학책이나 과학책을 넣고 갔습니다. 아이작은 일하는 틈틈이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아이작이 한번 책을 읽기 시작하면 푹 빠져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금방 읽은 책의 내용을 골몰이 생각하면서 일을 하다가 괭이로 자신의 발등을 내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양떼가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간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책을 읽다가 나중에 양떼를 다시 몰아오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이작을 볼 때마다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작을 억지로 데려다 농사일을 시키려는 내 생각이 잘못인지도 몰라 결국 어머니는 2년 만에 아이작을 그랜덤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온 아이작은 밤을 새워가며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아이작은 매우 뛰어난 성적으로 그랜덤 왕립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1661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들어간 뉴턴은 베로우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수학과 물리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떨어진 사과 1661년 19살이 된 아이턴 뉴턴은 영국에서 가장 이름난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뉴턴은 학비를 내지 않는 대신 연구실을 청소하거나 도서관의 책을 정리하는 일터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뉴턴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몹시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람이나 햇빛 등 여러가지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았던 뉴턴은 자연현상의 원리를 연구하는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뉴턴은 책을 읽으나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실험으로 밤을 꼬박 새운 날도 하루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뉴턴에게 가장 영향을 준 교수는 아이작 베어로였습니다. 베로우 교수는 과학자이면서도 철학, 수학, 어학 등에도 뛰어난 실력을 갖춘 학자였습니다. 뉴턴군 수학을 열심히 하게, 물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수학을 잘 해야 하네. 베로우 교수는 뉴턴에게 수학책 몇 권과 함께 케플러라는 과학자가 쓴 과학이란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자, 이 책은 빛에 대해 연구해 놓은 책이네. 빛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 자네가 한번 연구해 보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뒤로도 베로우 교수는 뉴턴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소개해주며 학문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4년이 지나 뉴턴은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뉴턴은 졸업을 한 뒤로도 베로우 교수의 연구실에 나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흑사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학교마다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거리는 온통 흑사병을 피해 시골로 피난가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뉴턴도 짐을 꾸려 고향 울스도프로 가는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울스도프의 고향 집은 4년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어른이 된 뉴턴을 보고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부쩍 자란 새 동생들도 뉴턴을 무척 따랐습니다. 한동안 뉴턴은 집안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실험을 잠시도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뉴턴의 방은 온갖 실험 도구와 책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무렵 뉴턴은 해와 달 그리고 지구의 운동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해의 둘레를 돌고 달이 지구의 둘레를 도는 데는 뭔가 법칙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 왔습니다. 뉴턴은 뜰에 있던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사과나무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 한 알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사과를 집어들던 뉴턴은 문득 고개를 가우뚱거렸습니다. 왜 사과는 옆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고 언제나 아래로 똑바로 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우스기조차한 당연한 일에 뉴턴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과와 땅으로 곧장 떨어지는 것은 지구와 사과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뉴턴의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이며 생각하던 뉴턴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 긴 줄로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줄을 앞으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돌멩이는 힘없이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뉴턴은 이번에는 줄 끝을
자꾸 빙빙 돌려보았습니다. 돌멩이는 줄끝에 매달린 채 빙빙 돌았습니다. 뉴턴의 손끝에 돌멩이가 달아나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힘은 빨리 돌을수록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뉴턴이 궁금해했던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는 분명히 달을 끌어당기고 있어. 하지만 달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거야. 또 그 도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멀리 달아나지도 않는 것이고, 뉴턴은 한달음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과 달이 지구를 도는 힘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 뒤로도 1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이 연구로 뉴턴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 반사 만원경. 해가 바뀌어도 흑사병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즈음 뉴턴은 또 한 가지 재밌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빛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뉴턴은 방의 창문을 모두 검은 종이로 가려놓고 한 곳에만 조그만 구멍을 내어 빛살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살을 이용해 갖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들이 뉴턴의 방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뉴턴이 방에 들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뉴턴은 동생들을 반갑게 불러들였습니다. 너희들 마침 참 잘 왔다. 이리 들어와. 내가 재밌는 것을 보여줄게. 동생들은 호기심 어린 얼굴로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뉴턴은 빗살에 프리즘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자 빗살이 휘어지면서 7빛깔의 영롱한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뉴턴이 만든 반사 만원경. 1668년 뉴턴은 블랙 렌즈 대신 오버 거울을 붙인 반사 만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와, 무지개다. 동생들은 신기한 듯 한성을 질렀습니다. 뉴턴은 무지개 앞에 또 다른 프리즘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래의 빛살로 돌아왔습니다. 동생들은 몹시 신기해하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내가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 햇빛이 요술을 부리는 거야. 보통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햇빛 속에는 여러 가지 빛깔의 광선이 섞여 있단다. 그런데 빛의 프리즘을 지나면 그 광선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휘어지면서 제 빛깔을 내게 되는 거란다. 뉴턴은 자신이 밝혀낸 빛의 성질을 동생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뉴턴은 햇빛이 휘는 정도가 다른 7가지 빛깔의 광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뉴턴은 만원경으로 밤 하늘을 관찰할 때 렌즈 주위에 무지개 빛깔이 어른거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만원경의 렌즈가 프리즘처럼 빛을 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별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야. 뉴턴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휘게 하는 렌즈 대신 거울을 쓰면 달이나 별들을 훨씬 또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뉴턴은 당장이라도 새로운 만원경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울스도프 같은 시골 마을에서는 손쉽게 재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뉴턴은 만원경 만드는 일을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1667년 3월 무서운 흑사병이 수그러들자 뉴턴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뉴턴은 짐을 풀기가 무섭게 만원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뉴턴은 만원경의 블록 렌즈를 없애고 대신 오목 렌즈가 있던 반대편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렌즈 대신 거울을 이용한 만원경을 반사 만원경이라고 합니다. 이듬해 마침내 뉴턴은 반사 만원경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 안이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밤만 되면 수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 만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군. 다른 만원경과는 비교해도 안 될 만큼 달과 별이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래, 무지갯빛도 전혀 어른거리지 않아. 사람들은 저마다 뉴턴이 만든 반사 만원경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뉴턴의 이름이 이제 학교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1669년 가을, 그동안 뉴턴을 아끼고 보살펴주던 베로 교수가 교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베로 교수는 자신의 후임자로 뉴턴을 추천했습니다.
그동안 자네를 쭉 지켜봤네. 나는 자네만큼 성실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네. 자네가 내 대신 강의를 맡아주게. 베로 교수의 말을 듣고 뉴턴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강의를 하기에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학문도 모자랍니다. 아닐세, 자네만큼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네. 베로 교수의 강력한 설득으로 뉴턴은 마침내 강의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턴은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된 뒤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근처에 따로 집을 마련하고 연구실을 꾸몄습니다. 냄비 속의 회중시계. 어느덧 뉴턴이 교수가 된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뉴턴은 강의를 할 때를 빼고는 연구실에 들어박혀 열심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립협회에서 반사 만환경을 보여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왕립협회는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학자들의 단체입니다. 뉴턴은 이전에 만든 만환경보다 더욱 성능이 좋은 만환경을 만들어 왕립협회로 보냈습니다. 뉴턴이 만든 만환경을 보고 왕립협회의 학자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다리 표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다니. 뉴턴의 반사 만환경은 달뿐만 아니라 토성의 테두리나 목성의 위성까지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해. 이건 놀라운 발명이야. 왕립협회의 학자들은 한결같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뉴턴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을 왕립협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1672년 뉴턴의 나이 30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헨리의 초상. 1687년 뉴턴은 천문학자인 에드먼드 헨리의 권유로 그동안 연구해온 것을 프린키피아라는 책으로 펴냈습니다. 프린키피아. 뉴턴은 왕립협회의 회원이 된 뒤로도 좀도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연구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식사하세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뉴턴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책 읽기에 열중하고 있던 뉴턴은 그 소리를 못 들었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건강을 해치겠어요. 아무리 연구가 중요해도 식사는 제때 하셔야죠. 가정부 아주머니가 몇 번이나 식사를 하라고 재촉했지만 뉴턴은 도무지 일어설 줄 몰랐습니다. 보다 못한 가정부 아주머니는 뉴턴에게 달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달걀이라도 삶아 드릴까요? 물이나 얹어주세요. 나중에 배고프면 제가 삶아 먹을게요. 뉴턴은 여전히 책 속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물 끓는 소리가 나자 뉴턴은 손끝으로 더듬거려며 달걀을 찾아 냄비 속에 넣었습니다. 달걀이 익었겠다 싶을 무렵 책 속에서 눈을 뗀 뉴턴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뉴턴은 깜짝 놀랐습니다. 냄비 속에 달걀이 아닌 회중시계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회중시계를 달걀인 줄 모르고 잘못 넣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뉴턴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연구에 열중했습니다. 1684년 어느 날 에드먼드 헨리라는 천문학자가 뉴턴을 찾아왔습니다. 헨리는 76년마다 지구 가까이 다가오는 헨리 해성을 발견한 이름난 천문학자였습니다. 그 무렵 헨리는 태양 둘레를 도는 행성들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태양과 행성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가 없군요. 헨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뉴턴은 이미 오래전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그때까지도 세상에 발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공책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정리한 공책을 헨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뉴턴의 공책을 보고 헨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를 쓰고 연구해도 풀지 못한 문제가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지면 연구할 시간을 빼앗기게 될까 봐서 그랬습니다. 뉴턴의 말을 듣고 헨리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야 합니다. 헨리는 끈질기게 뉴턴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뉴턴도 마침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이 발표되자 학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우주의 운동 원리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뉴턴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헨리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말고도 그동안 연구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한 것을 책으로 내주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1687년 뉴턴은 헨리의 도움을 받아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프린키피아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프린키피아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 책이 나오자 뉴턴의 이름은 더욱 알려졌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줍는 어린아이. 1689년 47살이 된 뉴턴은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결혼해서 5달 만에 남편을 여의고 재혼했다가 다시 남편을 잃은 불쌍한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한평생을 힘든 농사일만 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자 뉴턴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뉴턴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뉴턴은 다시 힘을 내어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뉴턴의 이름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1703년 61살이 된 뉴턴은 왕립협회 회장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마침내 영국 최고의 과학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듬해 뉴턴은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들을 모아 과학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뉴턴은 그동안 줄기차게 연구해온 비트의 여러가지 성질을 자세하게 밝혀놓았습니다. 뉴턴의 묘. 영국 런던의 웨스턴민스턴 사원에 있습니다. 뉴턴은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1705년 어느 날 영국의 공황인 앤 여왕이 캠브리지 대학교에 들렀습니다. 나는 뉴턴 대순 교수처럼 훌륭한 인물과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앤 여왕은 이렇게 뉴턴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에게 영국 국민들이 가장 큰 명예로 여기는 기자 칭호를 내렸습니다. 학자로서 이런 명예를 얻은 것은 영국 역사상 뉴턴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업적을 이룩한 뉴턴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뉴턴은 80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뉴턴은 차츰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그리하여 84살이던 1726년 뉴턴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근처 런던에 있던 켄싱턴이라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뉴턴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따금씩 켄싱턴으로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뉴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십시오. 그러자 뉴턴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지. 선생님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대학자께서도 더 연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끝이라는 게 없네. 진리의 바다는 한없이 넓고 크다네. 나는 지금껏 그 바닷가에서 조개의 껍데기를 몇 개 주운 어린 아이와 다를 것이 없네. 뉴턴의 겸손한 태도에 제자들은 모두 가슴이 뭉클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1727년 2월 뉴턴은 왕립협회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으로 갔습니다. 늙고 병든 뉴턴에게 이 여행은 무리였습니다. 뉴턴은 회의를 마치고 켄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20일 뉴턴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뉴턴의 나이 85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위대한 과학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묘비명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여기 아이작 뉴턴이 잠들다. 뉴턴은 신과 같은 지혜로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여 행성의 운동, 해성의 궤도, 밀물과 썰물의 이치를 밝혔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트의 본질을 밝히고 자연과 사물을 꼼꼼히 연구했으며 일생을 검소하게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가진 것은 모든 인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만류인력의 법칙.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만류인력이 작용하며 그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두 물체가 무거울수록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만류인력은 커진다는 것을 뉴턴이 발견했다. 반사 만환경.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오목거울에 반사시켜 상을
확대하는 망원경 1668년 뉴턴이 최초로 만들었다. 뉴턴식 이외에도 가세그레인식, 그레고리식 여러 가지가 있다. 렌즈를 쓰는 굴절 망원경보다 밝고 넓게 볼 수 있으므로 천체를 관측하는 데 알맞다. 미국의 딕 천문대, 팔로마산 천문대의 거대한 천체 망원경은 모두 반사 망원경이다. 에드먼드 헨리, 영국의 천문학자, 1683년 긴 꼬리를 끌며 나타난 커다란 혜성을 관찰하고 그것이 1531년과 1607년에 나타났던 혜성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507년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에 기초하여 이 혜성이 태양의 주위를 76년 주기로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뒤 이 혜성은 헨리 이름을 따서 헨리 혜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또한 헨리는 뉴턴을 설득하여 프린키피아를 펴내기도 하였다. 1720년 유명한 그리니치 천문대의 대장이 되었다. 프린키피아, 뉴턴이 쓴 책으로 1687년 헨리의 도움을 받아 펴냈다. 원래 제목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이다. 뉴턴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물리학과 우주론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책이기도 하다. 뉴턴이 살아온 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소녀는 1642년 12월 25일 영국의 울스도프에서 태어났다. 6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7살 때 해시계와 물시계를 만들고 13살 때 그랜드 왕님 중학교에 들어갔다. 19살 때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들어가서 베로우 교수에게 수학과 물리학을 배웠다. 이때가 1661년. 물리학 연구에 열중을 냈다. 23살 때 혹사병이 돌자 고향으로 내려와서 고향에서 물리학 연구를 열심히 하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때가 1666년 24살 때였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1666년 24살 때였다. 25살 때 캘렘브리지 대학교로 돌아와서 26살 때 반사 망원경을 만들고 27살 때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30에 왕립협회 회원이 되었다. 만류 인력 법칙을 발표하다. 42살 때 천문학자 헨리 설득으로 만류 인력의 법칙 등 그동안 연구한 것을 정리 발표하였다. 42살 때. 45살 때 헨리의 도움으로 프린키피아를 펴냈다. 4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1살 때 왕립협회 회장이 되었다. 62살 때 광학을 펴내고 63살 때 학자로서 처음으로 기사자기를 받았다. 84살 때 캐싱턴으로 돌아가서 85살 3월 20일 세상을 떠났다. 1727년 1642년에서 태어나서 1727년 세상을 떠난 뉴턴의 일대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